네, 안녕하세요. 이어형이라고 하고요. 오늘 뭐 제목은 뭐 저런데 사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좀 가벼운 주제로 해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좀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그런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통 제가 페이스북에서 쓰는 사진은 이렇게 어형부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KT랑 카카오랑 뭐 지금 현재는 라인에서 이제 오픈스택이랑 쿠버네티스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를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쪽으로 다 이제 개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뭐 이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뭐 사실 뭐 되게 거창하다고 제목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졌나 했는데 사실은 약간 어그로성으로 이제 제목은 잡은 게 있고요. 사실 뭐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들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마지막에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우선 컨테이너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저희가 컨테이너들의 어떤 한계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를 들면 뭐 하나 뭐 예를 한번 잠깐 들면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제가 보시면은 여기 뭐 지금 이거는 VS 코드인데요. 이제 뭐 VS 코드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뭐 이런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잠시만요. 이거 마이크 잡고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뭐 이런 거는 카카오톡이 있고요. 지금 저는 사실 이걸 리눅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포티파이라고 말하는 이제 음악 같은 서비스 그런 것들도 이제 쓰고 있고요. 뭐 다르게는 또 잠시만요. 이런 거는 지금 버추얼 박스 같은 걸 이제 리눅스에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사실은 이것들을 지금 다 컨테이너로 띄워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불편한데. 이거로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제 자원들을 가능하면 컨테이너로 띄워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베이스 OS는 지금 만자로라고 말하는 리눅스 어떤 특정 버전의 디스트리뷰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로 쓰고 있는 이유는 저는 뭐 예를 들면 데비안이라든지 뭐 다른 OS를 쓰고 싶은데 언제든지 이제 옮겨갖고 쓰고 싶은 거죠. 여기서 사실 이런 걸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용에 국한돼서 이제 사용 같은 게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도커 같은 경우 유저들이 이제 쓸 수 있게 편하게 굉장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편하다는 게 약간의 이 낚시성 발언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허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이제 시도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코어 OS라든지 그런 전문 컨테이너 OS 같은 거를 노트북 OS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을 관련해 갖고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사실 컨테이너를 처음 배웠을 때 뭐 어떻게 보면 2012년도 13년도 정도에 굉장히 크게 붐이 일어서 그때서부터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초에는 당연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첫 단추에서 이제 컨테이너랑 버추얼 머신을 비교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혼돈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같은 사실은 사용자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타입의 이제 인프라성 일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같은 용도로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뭐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구조 같은 게 당연히 먼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둘 다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뭐 이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거는 뭐 올라가고 어떤 건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서 어떤 것들은 뭐 도커 위에 그냥 앱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뭐 게스팅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앱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구조의 그림을 누구나 이제 다 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성능에 대해서 이제 이 그래프도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이티브랑 비교해서 이제 도커 같은 컨테이너를 썼을 때 사실 그대로가 나오게 되고 뭐 KVM 같은 걸 썼을 때는 거의 이제 반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IOP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컨테이너가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해서 이제 배우게 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 걸 왜 성능이 떨어지고 VM을 그러면 쓰지 성능이 이렇게 떨어진데 뭐하러 써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네이티브 도커랑 KVM이랑 이제 그림을 딱 이제 뭔가 이렇게 라이팅 오퍼레이션 같은 걸 할 때 비교를 해보면은 KVM은 도커에 비해서 딱 2개 정도가 더 있죠. 중간에 이제 버트IO랑 이제 QEMU 같은 게 있죠. 저희가 이제 버트IO, QEMU는 이제 KVM을 쓰신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나 뭐 당연하게도 사실은 어떤 것들을 이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뮬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VM을 쓸 때 이제 많이 학습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에뮬레이션 함으로써 사실은 VM을 쓸 때 사용자들은 뭔가 VM을 올리는 사람은 물론 고통을 받지만 VM을 사용하는 사람은 기존에 이제 그냥 OS를 쓰는 것들과 이제 동일한 경험으로 쉽게 이제 쓸 수가 있었죠. 이런 버추얼 머신의 이제 장점이 에뮬레이션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점은 호환성을 제공해서 이제 종래의 것을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근데 만들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버트IO라든지 QEMU 같은 게 기존의 X86 오퍼레이션을 다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랑 호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능이라고 뭐 하기 이전에 우선은 구현 레벨에서 많은 부분에 이제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능들이 이제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버추얼 머신의 이런 에뮬레이션한 점을 비교를 해서 컨테이너는 어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 거의 최초에 이제 보통 그 컨테이너라고 이제 불리는 뭐 CH 루트 제일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CH 루트 같은 경우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를 잡아서 그 안에서 프로세스로 이제 컨테이너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최초에는 사실은 아이솔레이션 쪽을 고려했고 이때 당시에는 커널에 사실 뭐 KVM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제 다들 에뮬레이션에 대한 고려보다는 아이솔레이션만 되는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OS 컨테이너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OS 컨테이너라는 거는 실제 이제 VM과 굉장히 사실 유사하게 VM이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컨테이너는 OS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면서 두 개가 약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받은 많은 문서들을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컨테이너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OS 컨테이너랑 이런 앱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앱 컨테이너는 원래 도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많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최초의 컨테이너도 약간 프로세스형 컨테이너긴 했는데요. 이제 도커부터 아무래도 이거에 관련된 빌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푸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되면서 이런 형태가 이제 굳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처럼 OS 컨테이너는 단지 이제 아이솔레이션된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저희가 뭐 램프 스택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아무튼 뭐 엔진엑스나 이제 뭐 PHP나처럼 MySQL 같은 걸 이제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실제 뭐 앱 컨테이너는 요새 이제 많이 보는 도커 형태의 그런 각각을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띄우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역사를 이제 쭉 살펴봤을 때 사실 이렇게 역사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부터는 거의 뭐 KVM 이전 시대부터 해서 다들 뭐 이제 어쨌든 아이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것저것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앱 컨테이너가 어쨌든 이제 시대가 되면서 컨테이너들은 거의 이제는 앱 컨테이너만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쓰게 되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랑도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앱 컨테이너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이거를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제 그런 석사라든지 석박사를 하실 때 많이 뭐 실험 같은 걸 하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뭐 일종의 이제 모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거는 뭐 특정 어떤 공장에서 만약에 수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궁금했을 때 그걸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가상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 안에서 뭐 기계가 2대가 추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아니면 뭐 패키지가 뭐 어떤 게 들어올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식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어떤 것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실험을 약간 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의 되게 장점들은 사실은 이런 거를 미리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일어날 것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그럼 어떤 반영을 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합하게 이제 변수를 이제 넣어서 또 다시 최적화를 시키고 그런 루틴을 돌리는데 이런 형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컨테이너 특성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특성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특성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이제 2가지를 뽑았는데 2가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사용성이랑 이제 최적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시대 이전과 컨테이너 시대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재사용성 같은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선 재사용성이 여기서부터 이제 컨테이너 시대부터 나타나면서 사실 쿠버네티스라든지 많은 그런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들의 이런 재사용성이 반영된 아키텍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앱 컨테이너부터는 여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가라고 저희가 살펴본다면 피지컬 머신이 아닌 사실 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될지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는 그걸 다시 재반복해서 다시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에서 배포했던 것들을 프로덕션에서 다시 확인한다든지 프로덕션에 나가기 전에 이제 스테이지에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장점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리눅스에서는 제어하고 있는가라고 표현하면은 C그룹이랑 네임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설명들을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컨테이너를 만드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C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말해서 이제 리눅스 머신 상에 있는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리소스를 어느 정도 할당해서 쓸지를 관리해주기 위한 컨트롤 그룹이라는 이름의 기술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 용량을 할당해서 이제 사용할지 같은 걸 결정을 하게 되고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인데 논리적인 어쨌든 독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원문 그대로를 약간 옮겨오면서 내용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선 네임스페이스의 약간 종류를 보면서 이제 약간 뭐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임스페이스 리눅스 머신의 네임스페이스는 종류는 뭐 한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마운트 네임스페이스, 뭐 UTC 네임스페이스 하고 쭉 6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마운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마운트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실제 이제 컨테이너가 뜰 때 저희가 어떤 빌드 단계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를 이 디스크의 루트 디스크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는 어떤 특정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작동되도록 동작되게 이제 강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TS 같은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컨테이너 호스트와는 다른 뭐 호스트를 쓴다든지 IPC는 이제 내부 통신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PID는 뭐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데스크탑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써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크롬을 띄워서 쓰는데 뭐 슬랙을 또 따로 띄워서 쓰고 슬랙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링크를 누르면은 보통 PC 같은 데서는 크롬이 열리잖아요.
이런 게 사실 IPC를 통해서 통신이 돼 갖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거를 저희가 컨테이너 형태로 구현해서 쓴다면 사실 크롬과 뭐 방금 말씀드렸던 슬랙 같은 거는 같은 IPC 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IPC 네임스페이스를 서로 두 컨테이너가 쉐어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임스페이스 6가지 종류들을 사실 어떤 거를 이제 네임스페이스 안에 넣느냐, 어떤 거를 네임스페이스 밖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다채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결국에 네임스페이스 크게는 보통 네임스페이스 안에 넣는 것과 이제 넣지 않는 게 있는데 넣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제 호스트 자원을 그대로 쓰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도 뭐 PID 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호스트에 있는 PID 프로세스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거죠. 뭐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도 많이 쓰는 패턴이 이제 네트워크 같은 걸 이제 풀어서 쓰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이제 도커 커맨드에서도 뭐 이제 런 할 때 이제 뭐 마이너스 네트 호스트 같은 걸 주면은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풀어서 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 이제 도커를 어떤 브릿지를 놓고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아도 바로 외부로 포트를 여는 이제 효과 같은 걸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들이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풀어주게 되면은 호스트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쨌든 타임이랑 시스로그 네임스페이스가 아직 커널에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내부적으로도 이제 커널 안에서 이제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되는데 아직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리눅스 호스트 머신의 타임이 뭐 NTP가 타임이 안 맞으면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도 타임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조작하거나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재사용성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많이 이제 생각했을 때 모든 컨테이너가 어디에 뜰 때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컨테이너가 동일한 이제 초기화된 PID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마운트는 그 동일한 이제 그 빌드된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놔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이런 그럼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있냐 했을 때 커널 안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언쉐어라는 게 있고 실제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뭐 이렇게 프로세스 실행 뭐 컨텍스트 일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툴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선 툴을 그냥 실제 보면은 요런 이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도커 익스포트 해갖고 돼 있는 거는 실제 어떤 이런 이미지를 이제 타르 형태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루트FS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풀어서 이 디스크에 넣는 거죠.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 생성 과정이 약간 이렇게 유사한데요. 이 컨테이너 이제 만든 FS 안에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만들지를 결정을 해갖고 언쉐어를 하게 됩니다. 이름 그 자체가 이제 언쉐어인데요. 이제 쉐어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네임스페이스를 근데 빼면은 그 부분은 이제 쉐어가 당연히 되는 거겠고요. 그랬을 때 지금 문법 자체가 이제 언쉐어하고 마운트도 언쉐어하고 뭐 UTS도 언쉐어하고 IPC도 언쉐어하면은 이런 부분이 각각이 네임스페이스가 생겨서 이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된다고 치면은 이 컨테이너는 사실은 커널도 비어 있고 이제 실행 부분이 많이 비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라든지 시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마운트해 갖고 컨테이너를 이제 쉐어되는 커널 부분을 이제 쉐어돼 갖고 이제 러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사실 컨테이너가 다 된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사용량 제어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이 상태면은 뭐 이 컨테이너가 그냥 놔둔 대로 뭐 OOM 날 때까지 그냥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C그룹을 그냥 적용을 해갖고 여러 가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을 사실 조금 더 쉽게 해준 툴이 이제 런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리눅스에 있는 이런 커널이든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를 만든 거죠. 지금 사용하시는 도커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런시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런시는 이제 OCI라는 스펙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오픈 컨테이너 인터페이스 스펙인가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런타임이랑 이미지 쪽에 따른 스펙을 이제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 생성을 하는 이제 툴인 건데 이 OCI 스펙이라는 거를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대부분의 지금 툴들은 어떤 이미지 툴을 사용하더라도 서로가 호환이 되고 그냥 다시 러닝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런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뭐 런시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뭐 도커 똑같이 뭐 어떤 걸 익스포트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이미지에 그냥 내용물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냥 이 런시 스펙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런시로 이제 생성하기 위한 제이슨 같은 뭐 스펙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이슨 파일과 이제 이 루트 FS를 포함해갖고 런시로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성해서 바로 이제 쉘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런시를 사용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 진짜 런시가 아니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LIB 컨테이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사실 도커 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넣었던 건데요. 도커 쪽에서 이거를 이제 딴 데 기증을 했죠. 이제 OCI 쪽에 기증을 해서 이제 런시 스펙에 써서 이제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서 지금 런시 쪽 코드를 보면 이제 LIB 컨테이너를 쓸 수 있는데 이제 고랭 네이티브로 돼 있어 갖고 이거를 쓰면은 저희가 이제 C그룹이라든지 네임스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도 원래 유저 캐퍼빌리티라든지 파일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제어를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뒷단에서 이제 어떻게 뭐 컨테이너를 실제 뭐 띄우는 것들을 약간 설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컨테이너는 다 만들었는데요. 뭐 LIB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런시나 아니면 언시어나 뭐 그런 툴들로 컨테이너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 실제 쓰려고 하면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뭐 툴들이 대부분의 상태들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는 네임스페이스가 처음에 이제 풀어주지 이제 않고 그러면 닫혀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그냥 초창기에 만든 상태는 그냥 외부에 단절돼 있는 상태로 사실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당연히 컨테이너들 대부분은 이제 외부에 연결을 해서 이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여기 외부로 이제 뚫어져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사용한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베스라고 이제 말하는 굉장히 뭐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버추얼 이더넷이라 말하는 이제 리눅스 뭐 리눅스에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베스 페어라는 거는 진짜로 그냥 페어로 딱 존재를 해서 얘는 특성 자체가 이제 가상의 약간 어떤 그냥 선 같은 거죠. 근데 이 베스는 이제 다른 리눅스 이런 네트워크를 리눅스 인터널 네트워크를 만드는 툴들과 다르게 이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네임스페이스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스페이스 한쪽은 다른 데 넣고 한쪽은 또 다른 데를 넣어서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저희가 통신이 필요할 때 이런 베스를 연결을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실제 뭐 커맨드로는 이 정도 되는데요. 뭐 이제 뭐 위에는 뭐 저희가 뭐 브릿지 같은 걸 만들고 실제 이제 안에서는 보면은 뭐 베스 페어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데 뭐 하나는 이름이 베스 호스트, 베스 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네임스페이스 한쪽을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 한쪽에 이제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인터페이스를 셋업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맨드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패턴들은 뭐 CNI라든지 이제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많이 당연히 쓰고 있고 뭐 오픈스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알려지게 이제 쓰고 있는 패턴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좀 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재사용성을 이제 높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나머지 하나는 아까 최적화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최적화는 약간은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생각보다 이제 고랭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C로 만들어졌던 바이너리를 굉장히 많이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름 앞에는 뭐 고를 많이 붙여서 뭐 그냥 CD였던 걸 고 CD 뭐 SU 같이 뭐 슈퍼 유저 같은 것도 고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새로운 바이너리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고랭의 이제 특성인 뭐 어쨌든 뭐 기존의 C도 이제 가능했지만 스태틱 바이너리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로 만들면서 스태틱 바이너리로 다시 재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OS에 상관없이 이제 바이너리들을 쓸 수 있게 많이 만든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문들은 사실 DNS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옛날 스펙이 많거든요. 옛날 스펙부터 이제 호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면은 뭐 SU 같은 것들도 잘 안 쓰는 커맨드들은 다 없애버리고 많이 쓰는 것들만 남겨서 이제 바이너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최적화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 쪽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DHCP 같은 스펙 같은 것도 저희가 뭐 버추얼 머신 같은 오픈 스택 같은 거에서 많이 쓸 때 이제 보면 L2 같은 걸 직접 구성을 해서 L2에서 이제 사실 피지컬 머신이든 버추얼 머신은 상관없게 뭐 DHCP를 브로드캐스팅 해갖고 그 결과로 이제 IP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패턴이라면 컨테이너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아예 제거가 됐죠. 그냥 컨테이너는 인터페이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베스트 페어 같은 걸 그냥 만들고 컨테이너에 IP를 박는 거죠. 근데 그 IP를 넣어준 것도 이전에 DHCP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그 안에서 DHCP 안에서 IP를 뭔가 어떻게 리즈를 하고 뭐 그런 걸 했다면 지금은 중앙에 어떤 컨트롤러를 통해서 IP들을 나눠줘서 IPAEM 같은 이제 IP 뭐 어드레스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툴들을 통해서 IP를 이 컨테이너 호스트는 이 IP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최적화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식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컨테이너한테 리스타트가 필요한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쿠버네티스에는 컨테이너가 리스타트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없을까 했을 때 처음에 이제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쿠버네티스에서 좀 생각하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제 도커 컴포즈라든지 그런 데서 쓰면 리스타트 커맨드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그 리스타트가 없는 게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리스타트하는 것들을 리스타트하는 그런 액션들을 이제 어떤 팟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통 여기 용어에서 이제 팻이랑 캐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팻이랑 가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자원을 팻으로 만들 거냐, 이제 가축으로 만들 거냐는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잘 보존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그러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팻으로 관리하지 않기 위해서 리스타트 대신에 어떤 모든 팟들이든 리스타트라는 건 사실 지우는 액션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면은 그냥 팟은 다시 생성되는 거죠. 이름도 새로 바뀌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팻이었다면 보통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스테이트풀 셋 같은 게 어떻게 보면 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워도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뜨거든요. 동일한 노드에서 뭐 동일한 그런 걸 물고. 근데 그런 패턴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쿠버네티스 자체에서는 컨테이너의 리스타트 같은 걸 만들지 않은 거죠. 의도적으로 약간 그 제외한 스펙 같은 거에 보시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쿠버네티스 자체의 액션들이 리스타트 같은 커맨드를 따로 처리해서 그런 부분을 뭔가 관리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을 모든 걸 다 지우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가 돼서 사실은 더 좋은 툴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데 이런 최적화된 방법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어쨌든 새롭게 배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을 때는 버추얼 머신하고 컨테이너가 목표로만 봤을 때도 우선 피지컬 머신을 기능을 예전에 함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보안성 있는 상태의 뭐 에뮬레이션된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다면 앱 컨테이너부터는 이제 프로세스가 해야 되는 목표를 재현율을 높이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피지컬 머신과 프로세스의 차이 그리고 에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 차이로 들여다보는 게 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는 PM 피지컬 머신 대신에 프로세스 같은 더 좁은 스코프로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좀 더 목표 중심적이면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기존의 방식들을 어쨌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재정의하면서 최적화되는 방법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라는 것에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티브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본연의 것을 이제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서 최적화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고랭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쿠버네티스에서 각각 다 다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테이너 한계 쪽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컨테이너의 한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도커의 한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은 도커랑 우선 컨테이너에 대한 관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는 도커는 컨테이너였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였고 뭐 로켓 같은 것도 이제 컨테이너였고 뭐 그렇게 컨테이너로 불렀는데 요새는 사실 도커 뭐 이제 모비 프로젝트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도커를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사실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뒤에서 약간 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도커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굉장히 많은 커맨드들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런타임이라든지 빌드타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기능을 너무 한 바이너리에 넣고 이것에 대한 종속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커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실제 이제 도커를 많이 운영해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온 게 unregistered net device error라고 해서 커널에 이제 이런 게 뭐 몇 번 나오다 보면은 이제 커널 패닉이 나면서 이제 노드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노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죠. 물론 뭐 리부팅 되면 해결을 하지만요. 근데 이것과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도커 데몬을 쓰게 되면은 도커 데몬은 이제 종속성이 컨테이너들이 종속성이 생겨서 도커가 뭐 도커 데몬을 리스타트했을 때 컨테이너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도커 소켓이 죽으면 컨테이너 영향을 받아서 컨테이너가 다 죽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도커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 자체가 이제 사실 너무 많은 기능을 넣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도커 그래서 데몬의 종속성들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제 노드가 망가지게 되고 물론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걸 썼을 때는 노드 하나 정도 망가진 거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최대한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커를 어떻게 이제 대체 가능한가, 이제 대체 가능할 것이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런타임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런타임은 어쨌든 도커 같은 데몬 아래에서 사실은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닌 것들도 있는데요. 뭐 LXC나 뭐 런시 같은 거는 뭐 유명하고요. 뭐 LM 뭐 CTFI라고 해서 Let Contain Default인가 해서 뭐 구글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컨테이너 시스템, 뭐 CRIO라고 말하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오픈시프트나 아니면 레드 진영에서 쓸 수 있게 이제 만든 그런 쪽 이제 런타임이라든지 지금 뭐 도커 같은 데서도 이제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들이라든지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도커랑 이제 경쟁했던 로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런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약간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 런타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용어적으로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사실 다 런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런시 같은 게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를 진짜 실행해서 얘를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제 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뭐 이것들과 전혀 겹치지 않는 CRIO라든지 컨테이너디 같은 이런 하이 레벨의 이제 이런 런타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는 말하는 이제 CRI, 아까 CRIO에서도 그 CRI가 이 CRI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뭐 쿠버네티스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 D라는 게 현재는 뭐 도커 데몬 뒤에서 런시 같은 거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기는 앞 단계 이제 데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CRI 플러그인이 이제 쿠버네티스랑 연동이 돼서 도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커 종속성이 제거되고 이거랑 매우 유사하게 CRIO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이런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컨테이너 D를 사용을 하면은 데몬을 이제 리스타트해도 이제 뭐 기존 컨테이너들에 영향이 없다든지 그런 종속성들을 굉장히 제거해서 이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D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어쨌든 도커 뒷단에서 이제 베이스로 이제 그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뭐 여기서 설명은 뭐 단순성, 경고성, 휴대성을 중시한 산업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걸 사용했을 때 이제 도커보다 이제 성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좋습니다. CRIO도 이제 도커보다 성능이 조금 더 나은데요. CRIO보다 이제 컨테이너 D가 조금 더 이제 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이제 써보면 이 부분이 성능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게 구조 이런 걸 적용해갖고 이게 종속성 같은 걸 떼어내냐 이제 안 떼어내냐가 더 중요하지. 성능은 약간 덤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봐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런타임을 근데 사용을 하게 되면 이름 자체가 이제 런타임인 것처럼 사실 빌드가 별도가 됩니다. 저희가 도커도 쓸 때 도커 빌드해갖고 쓴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런타임은 정말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쪽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봤을 때 이거 이게 하여튼 작년 자료인가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빌드 툴들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별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도커가 있다면 뭐 빌드킷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도커 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도 뭐 도커 쪽에서 그 익스페리멘털 기능을 켜서 쓰면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이미지라고 말하는 어떤 뭐 이런 유명한 또 툴이 하나 있고 빌다라고 말하는 레드햇에서 미는 툴, 뭐 카니코는 이제 구글에서 미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썼을 때 지금 제일 많이 쓴 건 빌드킷인데요. 뭐 사실 빌드킷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게 동시성이랑 캐시 효율성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도커 파일 안에서 만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로 다른 레이어들은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빌드킷을 사용하면 빌드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빨라지는 게 있고 캐시를 기존 도커랑은 좀 레이어 캐시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캐시 형태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더 좋고 이거를 썼을 때 지금은 도커 파일 외에도 이제 다른 고 랭귀지로 돼 있는 그냥 컨테이너 빌드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그건 더 최적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빌드를 하면은 어쨌든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개선해서 쓸 수 있고 향후에는 이게 아마 디폴트가 될 거라고 지금 도커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툴 말고도 이제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레드햇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밀는 툴들의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런타임이랑 빌드타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컨테이너 진짜 서비스하는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아니면 메소스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이 CRI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컨테이너 D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안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리스타트 따라서 이제 뭐 컨테이너가 죽지 않은 안정성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성능 같은 걸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커라든지 이런 많은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루트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취약점이 발생하면 OS 레벨에서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보통 루트레스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루트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이제 컨테이너를 실제 작성해서 실행 관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루트레스 컨테이너가 아닌 것들을 약간 적어봤는데요. 뭐 유저 같은 거 줘서 하는 것들, 뭐 아니면 뭐 도커 안에 유저를 쓴다든지, 뭐 도커를 뭐 권한을 이제 그룹에 줘갖고 한다든지, 도커 그룹에 권한을 줘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너리를 수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커 데몬 자체는 이미 UID가 0인 상태 루트로 그냥 돌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위에 같이 어떤 호스트 이제 여기 살펴봤을 때는 뭐 이제 그냥 유저 네임스페이스 같은 거 없는 형태는 이제 도커를 사용하면 당연히 루트가 호스트의 루트랑 매핑되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커에서 기존에도 이제 제공했던 기능이 원래 유저 네임스페이스 리맵이라는 걸로 컨테이너 UID가 제로인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치환해서 이제 호스트에서는 다른 UID로 보이게 하는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도커D 자체는 UID가 제로라서 루트로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루트레스 컨테이너는 아예 도커D 자체가 그냥 새로운 지금 어떤 이 도커D를 실행한 유저의 UID로 이제 뜰 수가 있게 해줍니다. 이 안에서는 제로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1000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이 컨테이너에서도 제로는 그러니까 루트는 이 밖에서는 어떤 유저로 매핑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루트레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LIB 컨테이너라든지 다양한 이제 런시 같은데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대중적으로 쓰는 게 이제 판맨이라고 말하는 이제 레드햇에서 밀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 엔진인데요. 이거는 뭐 도커 지금 보신 것처럼 알리아스 도커 판맨에서 도커 대신에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사실은 데몬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트 없이도 쓸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도커는 도커 소켓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판맨은 리눅스 시스템 안에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직접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LIB 컨테이너를 만든 예제로 이제 설명드렸던 건 빈CTR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컨테이너를 이런 데몬들에 종속적이지 않게 그냥 싱글 바이너리의 하나로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컨셉추얼한 기술인데 실제 뭐 이 나중에 PT 같은 걸 보시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동영상의 내용 자체는 그냥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리눅스에서 뭐 특정 바이너리를 실행시켜서 그냥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그런 식의 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빈CTR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특정하게 이제 다운로드 받은 바이너리 안에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스펙이랑 이제 루트FS를 생성해 주게 되고 이 스펙과 루트FS와 이 바이너리를 포함한 상태로 컨테이너를 런칭하게 되면은 컨테이너는 이 바이너리를 다시 아규먼트를 주어줘서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 아규먼트를 받은 바이너리는 또 다시
사실 원래 실행시켜야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루트 FS로 피보팅 해갖고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코드들이 있고요. 이런 방법 외에도 이제 코어 OS라든지 리눅스 킷이라든지 이런 공격받을 범위를 이제 줄인 컨테이너 호스트를 사용하면은 이런 이제 루트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을 가능하면 이용 안 하고 이제 적은 권한을 갖는 OS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VM과 달리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는 아이솔레이션이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약간 난제 같은 건데요. 멀티 테넌시라는 건 자원의 직접률을 높일 수 있게 여러 다른 사용자들을 한 호스트에 넣어서 비신뢰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그런 자원들도 같은 호스트에서 구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자원들을 관리하는 기술로서 사실 알려져 있지만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한 호스트 안에서 컨테이너를 아이솔레이션 시킬 필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약간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하이퍼바이저에서는 보통은 게스트 OS를 둬갖고 저희가 강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VM은 컨테이너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원을 이제 이용 쉐어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스프롤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설비가 부족한 채로 이제 도시를 계속 확장하다 보면 저밀도로 무질서하게 교회로 계속 확장되는 건데 이런 단어를 따서 쿠브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같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막 만들어서 개발자 모두한테 하나씩 나눠주게 되면 각각이 뭐 어떤 사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기 노드에 뭐 파트 하나 떠 있나 마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서 엄청나게 자원들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소프트 멀티 테넌시 같은 네임스페이스 형태 테넌시로는 사실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쿠버네티스 하드 멀티 테넌시 같은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링제로 쿠버네티스라고 말하는 거대한 쿠버네티스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마다 마스터 API 같은 걸 나눠주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는 저희가 많은 자원들을 이제 절약할 수 있게 다른 사용자들의 팟들도 섞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가 되면 아까 위크 아이솔레이션 된 컨테이너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런 샌드박스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부터는 마이크로 VM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컨테이너랑 버추얼 머신의 이제 장점들을 혼합해 갖고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디바이스는 에뮬레이션 하지만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시뮬레이션하게 최적화되게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섞고 있고 각각의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실험적이지만 어쨌든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IBM이랑 뭐 구글의 이제 G바이저나 아니면 파이어크래커 아마존에서 하는 것, 뭐 카타 컨테이너라고 오픈스택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 이제 어떤 것들은 KVM이 있어야지만 이제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대신 호환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 대신에 G바이저 같은 것들은 호환성 없이 사실은 동작 게스트 커널이랑 같지만 이제 동작시키지만 이런 뭐 방식들이 존재하고 아무튼 이런 방식들이 지금 쓰기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이 부분의 결론은 VM들이 강점 같은 걸 가져가면서도 컨테이너들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경쟁적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약간 주제가 이건데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피보탈 부사장이 그때 이제 트윗을 했던 건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조크성으로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있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컨테이너의 기술은 VM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처럼 예전에는 컨테이너는 굉장히 최적화에만 관점을 두고 에뮬레이션 등에 대한 속도들 같은 걸 버려가면서 했지만 이제 기술이 굉장히 성숙함에 따라서 저희가 샌드박스 컨테이너 같은 걸 사용을 해야지 멀티 테넌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점 관심을 갖고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초과돼서 지난데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 질문 한 5분 정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리의 손석호라고 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컨테이너 런타임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한계점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 각각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런타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라든지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든지 뭔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네,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자면 컨테이너 런타임들이 솔루션 형태로 이제 각각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루트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하면 카타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쪽에서는 뭐 컨테이너 D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은 뭔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문제 네. 주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조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컨테이너 D라든지 아니면 CRI-O를 중간에 있는 그렇게 하이 레벨 런타임으로 두고 로우 레벨 런타임들을 런 C라든지 아니면 런 V라든지 런 SC, 런 SV 뭐 이런 식의 바이너리를 쓰고 그것들이 샌드박스 컨테이너인 카테 컨테이너나 아니면 G바이저나 그런 것들을 호출하는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당연히 이제 쿠버네티스가 CRI 같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골라서 써야 되고 걔네들을 조금 조합적으로 쓸 수는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레이어에 말씀하신 따라서 거죠? 선택을 하나씩은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금 말했던 컨테이너 D는 도커 쪽에 그 밀고 있는 모비 쪽의 스펙이고 CRI-O라든지 아니면 빌다라든지 판맨 같은 거는 레드햇에서 밀고 있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스펙에 따라서 그쪽 라인을 타는 게 사실 좋긴 한 면들이 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